향후 이 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귀빈 라운지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가난한 청소부 윤서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외국인 파트너들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김재욱 회장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 더러운 하층민이 자신들의 계획, 즉 숨겨진 계약 조항을 통해 기업을 통째로 삼키려는 음모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대 재벌 회장의 만년필 펜촉이 운명의 계약서에 닿으려는 찰나 서연은 깨달았다. 침묵하면 일자리를 지키겠지만 진실을 말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그녀는 정적을 깨기 위해 일부러 물이 담긴 쟁반을 요란하게 떨어뜨렸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새벽 4시 반지하 창문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먼저 발을 바닥에 내리지 않았다. 시멘트 냉기가 뼈로 올라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침대 옆에 모아둔 종이박스 위로 조심히 발을 옮기고 낡은 운동화를 끌어당겼다. 밑창이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감았다. 테이프는 이미 여러 겹이었다. 부엌이라 부르기 민망한 한 칸에서 냄비를 꺼냈다. 쌀은 한 줌뿐. 서연은 물을 더 붓고 맹물에 밥을 끓였다. 끓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소리 덕분에 방이 살아있는 곳처럼 느껴졌다. 방 한쪽에 누운 어머니가 기침을 했다. 서연은 담요를 고쳐 덮어주고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따뜻한 거, 금방.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얇은 테이블을 떨리게 했다. 화면에는 저장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다. 서연은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았다. 받지 않으면 더 많은 전화가 온다. 윤서연 씨, 오늘 저녁까지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미루면 우리도 방법을 써야죠. 서연은 내라는 말밖에 못했다. 목구멍이 마른 모래처럼 막혔다. 끊긴 통화음이 더 크게 들렸다. 그녀는 곧장 옷장으로 가서 외국어 전공 서적을 꺼냈다. 낡은 책등, 밑줄, 작은 메모들, 그리고 싸구려 펜 한 자루. 서연은 펜을 쥐고 책 속에 끼워 넣었다. 마치 숨겨야 할 마지막 체온처럼 청소부 유니폼을 꺼내 입었다. 흰 셔츠 위로 회색 조끼, 그 위로 점퍼. 거울 속의 그녀는 두 사람이었다. 어제까지의 학생과 오늘의 먼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아, 무리하지 마. 서연은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입꼬리가 떨렸다. 다녀올게요. 금방. 문을 열자 복도 끝까지 찬 공기가 달려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연은 알았다. 오늘은 버티는 날이 아니라 결정해야 하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걸. 아침, 태양그룹 본사 로비는 계절과 상관없이 반짝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사람들의 발끝을 비추었고 천장 조명은 그 위로 차가운 별빛을 흩뿌렸다. 윤서연은 무릎을 꿇고 걸레를 움직였다. 물기는 금세 마르고 냄새도 남지 않게 해야 했다. 완벽하게 사라지는 일이 그녀의 일이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카드 찍는 소리, 구두 소리, 향수 냄새. 누군가는 전화로 웃었고 누군가는 회의 자료를 읽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아무도 서연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한 남자가 서연이 짜놓은 걸레 위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흰 자국이 번졌다. 서연의 손이 멈췄지만 곧 다시 움직였다. 멈추면 그녀만 손해였다. 그녀의 한쪽 귀에는 작은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외부에 들키지 않게 머리카락으로 가렸다. 경제 팟캐스트가 낮게 흘렀다. 환율 변동과 기업 지배구조. 서연은 걸레를 밀면서도 숫자와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기보다 더 큰 곳을 달리고 있었다. 야, 거기. 경비원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VIP 들어오니까 너희는 구석으로 빠져.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트를 밀자 경비원은 더 가까이 와서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말 알아들어. 빨리. 서연의 카트 바퀴가 대리석 이음새에 걸려 툭 멈췄다. 순간 균형이 흔들렸다. 그녀는 손잡이를 꽉 잡아 카트를 바로 세웠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비켜갔다. 마치 공기 중의 먼지처럼. 한편 로비 한쪽에는 유리문 너머로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섰다. 직원들이 두 줄로 서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장면은 로비의 광택보다 더 차가웠다. 서연은 카트를 구석에 세우고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팟캐스트에서 협상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생각했다. 협상 테이블은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오늘 그녀는 단지 바닥을 닦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VIP 대회의실은 다른 세상이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뚝 끊겼다. 남은 것은 조용한 공기와 유리잔이 테이블에 닿는 아주 작은 소리뿐이었다. 윤서연은 커피잔을 정리하며 바닥의 얼룩을 확인했다. 카메라 위치, 의자 간격, 테이블 위 서류의 정렬. 그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된 결말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렸다. 외국인 파트너들이 들어왔다. 두툼한 코트와 매끈한 구두, 그리고 느긋한 미소. 뒤이어 김민준 부사장이 들어왔다. 그 미소는 더 단단했다. 손목시계가 빛났고 시선은 방 안의 사람들을 정리하듯 움직였다. 서연은 고개를 더 숙였다. 눈에 띄지 않는 게 안전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자 그녀의 척추가 얼어붙었다. 프랑스어였다. 그리고 그 프랑스어는 너무 정확했다. 너무 느긋했고 너무 잔인했다. 저 노 회장, 오늘 진짜 서명하겠지? 파트너 중 한 명이 웃었다. 번역본엔 걸어둔 장치가 아주 깔끔해. 특히 14조항. 김민준이 낮게 대답했다. 그 조항이 핵심입니다. 특허권은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는 눈치 못 채겠지요. 다른 파트너가 와인잔을 돌렸다. 여기 청소하는 아이는 더더욱 못 알아듣겠고 서연의 손끝이 떨렸다. 커피잔이 쟁반에서 아주 미세하게 울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들키면 끝이다. 하지만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서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프랑스의 겨울, 도서관 창가, 아버지가 알려주던 법률 용어,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 이 차가운 회의실에서 칼처럼 날이 섰다. 14조항. 그 숫자가 서연의 귓속을 때렸다. 그녀는 알았다. 저 종이에 펜이 닿는 순간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서연은 쟁반을 들고 뒤로 물러났다. 발걸음을 조심히, 너무 조심히. 그러나 심장은 너무 크게 뛰었다. 마치 그 소리가 들킬까봐
그녀는 목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 바깥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서명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명 순간은 예상보다 빠르게 왔다. 김재욱 회장이 들어오자 공기가 먼저 바뀌었다. 사람들은 자세를 고쳤고 웃음은 얇아졌고 눈빛은 계산기로 변했다. 회장은 엄격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서연은 이상하게도 그 눈동자 안쪽에 피로를 봤다. 오래된 산처럼 무거운 피로. 김민준이 펜을 건넸다. 만년필이었다. 반짝이는 펜촉이 계약서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서연은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물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손가락이 차가워 쟁반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비, 오늘 저녁, 그 전화. 조용히 있으면 적어도 일은. 하지만 다음 순간 프랑스어가 다시 귓속에서 울렸다. 14조항. 그 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서연은 결정을 했다. 생각이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일부러 손목 힘을 풀었다. 쨍그랑 마이너스 물이 담긴 쟁반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는 너무 컸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 번에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다. 경호원이 반발짝 앞으로 나왔다. 김민준의 눈이 번개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바닥으로 엎드렸다. 물을 닦는 척 손을 움직였다. 그리고 회장의 구두 끝이 눈앞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숨을 한 번 삼켰다. 회장님. 그녀는 한국어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프랑스어로 속삭였다. 서명하지 마세요. 14조항은 함정입니다. 특허가 넘어갑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다. 펜촉이 종이 위에 닿기 직전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뭐라고? 김민준이 소리 없이 입모양을 만들었다.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경호원들이 서연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 바닥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서연은 회장의 눈을 봤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의심과 충격과 아주 작은 희망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서연은 끌려가면서도 김민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 안에는 다음이 있었다. 비상구 복도는 차가웠다. 본사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달리 그곳은 바람이 잘못 스며드는 틈처럼 냉랭했다. 윤서연은 팔을 붙잡힌 채 벽 쪽으로 밀렸다. 경호원은 딱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가까이 오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일부러 크게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듣게, 기록처럼 남게. 당장 내보내. 그의 손이 공중에서 한 번 잘랐다. 해고야, 오늘부로. 퇴직금? 그런 거 없어. 서연은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물을 쏟은 손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쏟아버린 기분이었다. 김민주는 더 나아갔다. 청소 용역 업체들 다 연락해. 블랙리스트 올려. 저런 애는 어디서도 못 일하게 해야 돼. 그 말이 복도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서연은 그 순간 어머니의 담요를 떠올렸다. 오늘 저녁까지라는 그 전화, 그리고 일자리라는 마지막 줄. 경호원들이 그녀를 엘리베이터가 아닌 건물 뒤쪽 출입문으로 끌고 갔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겨울이 한 번에 달려들었다. 서연은
외투를 챙길 틈도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짧았다. 마치 그녀의 세계가 한 번에 잘린 것처럼 건물 밖 회색 하늘 아래서 그녀는 잠시 서 있었다. 유리 건물은 그녀를 비추지 않았다. 대리석은 그녀의 발자국을 기억하지 않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휴대폰, 교통카드, 그리고 싸구려 펜. 펜이 손끝에 닿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 펜으로 뭘 써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서연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받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윤서연 씨. 남자의 목소리가 이번엔 더 가까웠다. 돈 준비됐죠? 서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발밑에 눈이 밟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진실을 말했지만 이제 진실은 그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김재욱 회장은 회의실을 나온 뒤에도 손가락 끝이 떨렸다. 만년필은 여전히 그의 손 안에 있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그 청소부의 낮은 프랑스어가 귓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14조항은 함정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오래된 경보처럼 들렸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서명은 진행하시겠습니까? 김재욱은 대답 대신 물컵을 들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데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문 밖의 소란으로 향했다. 김민준이 분노를 숨기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유리병 너머로 잠깐 비쳤다. 김재욱은 그 장면이 싫었다. 너무 익숙해서 더 싫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 김재욱이 낮게 말했다. 서명은 미루지. 최 비서의 눈이 커졌다. 언론이 대기 중입니다. 파트너들도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은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김재욱은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천천히 넘겼다. 번역본은 매끄러웠다. 그가 싫어하는 종류의 매끄러움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결정을 내렸다. 외부 변호사를 부르라고. 어느 쪽? 민준이 모르는 사람. 최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김재욱은 창문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는 순간 아주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젊고 날카로웠던 시절. 종이 한 장의 어휘를 놓치지 않던 눈. 내가 둔해졌나? 잠시 후 백발이 섞인 중년 변호사가 들어왔다. 김재욱은 프랑스어 원본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14조항부터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문장을 따라 읽었다. 손가락 끝이 문장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시간이 늘어졌다. 변호사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회장님. 변호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번역본과 원문이 다릅니다. 이 조항대로면 핵심 특허의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재욱의 얼굴에서 피로가 사라졌다. 대신 단단한 분노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펜촉이 책상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그 청소부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김재욱은 깨달았다. 오늘 자신을 막은 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다는 것을. 서울의 밤은 낮보다 더 차가웠다. 윤서연은 본사에서 쫓겨난 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달동네 입구에 내렸다.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외투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야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며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배터리는 줄어들고 미지의 번호는 다시 울렸다. 받지 않아도 메시지가 왔다. 오늘. 서연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주었다. 지우면 사라질 것 같아서.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서연은 멈칫했다.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이 아니라 거래처럼 건조한 목소리. 이거, 이 정도면 되지? 그건 안 돼요. 엄마가. 서연이 문을 밀자 방 안의 공기가 한 번에 무너졌다. 가구가 옮겨져 있었다. 작은 서랍장이 벽에서 떨어져 나와 있고 이불이 한쪽으로 밀려 있었다. 낯선 남자 둘이 서연을 돌아봤다. 그들의 눈빛은 말보다 빨랐다. 왔네. 한 남자가 고개를 까딱했다. 돈 준비됐어. 서연은 입술을 떼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담요를 움켜쥔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갔다. 오늘만요. 내일은 마이너스 내일. 남자가 웃었다. 그 웃음이 서연을 더 얼게 했다. 내일은 우리 사전에 없어. 그들은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놓았다. 숫자와 날짜가 박힌 종이. 서연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종이는 늘 가볍지만 그녀에게는 돌덩이였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쳤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이런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차가 멈추자 남자들도 잠깐 말을 멈췄다. 운전석이 아니라 뒷문이 열렸다. 깔끔한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의 움직임은 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었다. 최 비서였다. 그는 서연을 먼저 보지 않았다. 대신 남자들의 봉투와 손끝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정하게 말했다. 이자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남자들이 눈을 찡그렸다. 최 비서는 지갑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수표처럼 보이는 종이를 꺼내 봉투 위에 놓았다. 종이가 닿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남자들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계산이 끝난 얼굴이었다. 그들은 더 말하지 않고 봉투를 가져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늦게 크게 울렸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머니가 서연아 하고 불렀다. 최 비서가 그제야 서연을 바라봤다. 윤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요청에 가까웠다. 차에 타주시겠습니까? 서연은 한참을 서 있었다. 바닥은 차가웠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은 다시 태양그룹의 그림자 속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김재욱 회장의 저택은 조용했다. 조용함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규칙처럼 단단해서였다. 서연은 현관을 지나며 발끝을 더 모았다.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다. 개인 서재로 안내받았을 때 그녀는 잠깐 숨을 멈췄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 유리 안에 보관된 오래된 만년필들, 그리고 창가의 따뜻한 조명. 반지하의 백열등과는 다른 빛이었다. 최 비서가 잔을 놓았다. 따뜻한 차였다. 서연의 손이 컵을 감싸자 얼어있던 손끝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김재욱 회장은 맞은편에 앉아 서연을 보았다. 감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탐색이었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정확했다. 경쟁사의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꼭두각시인가? 서연은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흔들리면 약해 보일까봐 컵을 두 손으로 잡지 않았다. 대신 등을 펴고 고개를 들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청소를 하던 사람이요. 김재욱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떻게 프랑스 법률 용어를 알아듣지? 서연의 목구멍에 말이 걸렸다. 말하면 또 빼앗길까? 하지만 이번엔 숨기면 더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다. 아버지가 외국에서 일하셨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제가 어릴 때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도 다녔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빚이라는 단어를 삼켰다. 그 단어가 방안을 더럽힐까봐. 하지만 김재욱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 번 두드렸다. 너는 명문대생이었다고 들었다. 최 비서가 조용히 자료를 밀어넣은 것이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이미 들켜 있었다. 부끄러움이 뜨겁게 올라왔다. 그만뒀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어머니가 아프셨고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김재욱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측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얼마나 굽힐 수 있는지, 얼마나 팔 수 있는지. 하지만 김재욱의 눈동자에 순간 다른 감정이 스쳤다. 익숙한 슬픔.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린 사람의 눈. 일주일, 김재욱이 말했다. 서연이 숨을 들이켰다. 일주일 동안 내 옆에 있어라. 통역도 하고 문서도 보고. 김재욱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 회사를 갉아먹는 쥐를 잡을 때까지 너는 내 그림자가 되는 거다. 서연의 손끝이 다시 떨렸다. 그림자. 그 말은 기회이면서도 덫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연은 결심했다. 이 일주일이 자신의 마지막 줄이 될 수도, 진실로 가는 천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옷이 걸려 있었다. 최 비서가 준비한 단정한 정장. 재킷의 어깨는 딱 맞았고 구두는 반짝였다. 서연은 그 반짝임이 두려웠다. 반짝이는 것은 언제나 쉽게 눈에 띄었으니까.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을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싸구려 펜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상하게도 그 펜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그녀를 한 번 훑었다. 어제는 아무도 보지 않던 눈들이었다. 서연은 그 시선이 칼처럼 느껴졌다. 경비 데스크 앞에서 아이디 카드가 발급됐다. 인턴 분석가라는 글자. 서연은 카드를 받는 순간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출입 게이트에서 카드가 삑 하고 거부했다. 빨간 불이 켜졌다. 다시 찍어보세요. 직원이 무심히 말했다. 서연은 다시 찍었다. 또 거부. 뒤에 줄이 길어졌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 작게 뭐야라고 말했다. 서연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 최 비서가 나타났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경비 직원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추가 승인 코드였다. 게이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최 비서는 작게 말했다. 여긴 작은 실수도 먹잇감이 됩니다. 그 말이 등 뒤에 붙었다. 사무실 층은 밝고 차가웠다. 유리 칸막이, 정렬된 책상, 모니터의 빛. 서연은 지정된 자리로 안내받았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그 수군거림은 종이처럼 얇았지만 배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김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억지로 미소를 끌어올렸다. 여기서 뭘 하죠? 서연은 대답하기 전에 회장실 방향을 흘끗 봤다. 회장이 그녀를 세워둔 방패라는 걸 민준도 알고 있었다. 오늘부터 인턴입니다. 서연이 짧게 말했다. 김민준의 눈이 서연의 신발에서 손끝으로 그리고 목선으로 올라왔다. 어제 청소부가 정말 이 여자였는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하지만 어깨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켜지는 소리 속에서 민준이 누군가에게 낮게 말하는 게 들렸다. 저 여자,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확인해. 서연은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시스템이 그녀를 겨냥하고 있었다. 늦은 밤, 본사 건물은 낮보다 더 무서웠다. 불이 꺼진 복도는 길게 이어졌고 유리벽은 서연의 그림자를 2배로 만들었다. 그녀는 문서 보관실 앞에 서서 숨을 고른 뒤 카드키를 찍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차가운 안내음이 나왔다. 서연은 이마를 짚었다. 당연하지. 인턴에게 이런 곳을 열어줄 리 없다. 하지만 김재욱 회장이 말한 쥐는 이런 곳에 흔적을 남긴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 비서가 준 임시 승인 번호를 다시 입력했다. 이번엔 문이 열렸다. 문서 보관실은 종이 냄새가 진했다. 오래된 종이의 냄새는 묘하게 슬펐다. 서연은 조명 스위치를 켰다. 형광등이 잠깐 깜빡이다가 고요하게 켜졌다. 그녀는 선반 사이를 걸었다. 발소리가 천천히 울렸다. 자신이 너무 크게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CCTV로 보고 있을까? 누군가 뒤에서 문을 잠가버릴까? 서연은 보고서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과거 투자 검토서, 합작 계약서, 내부 결제 라인. 그녀는 서명을 비교했다. 회장 서명, 담당 임원 서명, 그리고 승인의 도장들. 몇 장을 넘긴 뒤 그녀는 멈췄다. 서명이 이상했다. 같은 이름인데 획이 달랐다. 반복되는 문서에서 어떤 서명은 너무 빠르고 어떤 서명은 너무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가 흉내를 내다가 지친 것처럼. 서연은 싸구려 펜을 꺼내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날짜, 부서, 결제자. 손이 빨라졌다. 머리도 빨라졌다. 그녀의 안에는 아직 학생이 살아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라벨은 10년 전 마이너스 회사의 적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건 너무 과했다. 적이라니. 기업 문서에서 적이라는 단어는 흔치 않았다. 서연은 파일을 조심히 열었다. 종이들이 쏟아질 듯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첫 장에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낯선 이름들, 익숙한 기업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멈췄다. 윤. 서연은 눈을 몇 번 깜빡였다. 다시 읽었다. 그 이름은 분명히 그녀의 아버지였다. 숨이 턱 막혔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얇아졌다. 서연은 의자에 앉을 힘도 없이 테이블을 붙잡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마이너스 아니.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문서 보관실 바깥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침 임원 회의실은 창밖의 겨울과 달리 숨막히게 따뜻했다. 윤서연은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는 걸 느끼며 얇은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면 아버지 이름은 영원히 적으로 남는다. 남으면 매일이 칼끝이 된다. 회의가 시작되자 새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해외 억양, 빠른 말, 웃음 속의 계산. 회장 옆에는 김민준이 앉아 있었다. 민준은 서연을 보지 않는 척했지만 눈은 자꾸 그녀 쪽으로 돌아왔다. 핵심 조건은 간단합니다. 민준 측 통역사가 말했고 곧바로 외국인 쪽 대표가 고개를 갸웃했다. 서연은 귀로 문장을 잡았다. 통역이 바뀌었다. 단어 하나가 의미를 뒤집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맞물렸다. 조건이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아주 교묘하게. 서연은 손을 들지 않았다. 여기선 손을 드는 사람이 약자로 보인다. 대신 회장에게만 들릴 정도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회장님, 서연이 낮게 말했다. 지금 번역 어긋났습니다. 원문은 선택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한 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통역사는 얼굴이 굳었다. 민준의 입가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마치 해바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외국인 대표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상대의 언어로. 그 다음 문장은 다른 언어로. 마지막 확인은 다시 한국어로. 짧고 정확하게 빠져나갈 틈 없이. 대표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펼치고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민준 쪽으로 기울던 기울기가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왔다. 좋습니다. 대표가 말했다. 그 조건이라면 다시 검토하죠. 통역사는 물을 마시다 잔을 살짝 흔들었다. 민주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고정돼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회장은 서연을 잠깐 바라봤다. 길게 칭찬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 짧은 움직임이 서연에게는 자리를 지키라는 허락처럼 느껴졌다. 서연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민준이 지나가며 낮게 말했다. 운 좋았네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운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짧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죠. 서연은 그 문장을 듣고도 태어난 척 서류를 끼웠다. 하지만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제 사냥이 시작됐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서연은 창가가 아닌 구석자리에 앉았다. 누가 볼까봐가 아니라 누가 듣는지 알 수 없어서였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녀의 입은 마르기만 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병원 결제 알림이 떠 있었다. 숫자가 눈에 박혔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서연은 모르는 얼굴이었다. 남자는 서연 앞에 앉지도 않고 가방 하나를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었다. 전달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보지 않았다.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까봐. 누구한테서요? 남자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부사장님. 서연의 목 뒤가 서늘해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컵의 종이 슬리브를 만지작거렸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현실을 붙잡아 주는 듯했다. 열어보세요. 남자가 말했다. 해외로 가시면 됩니다. 어머님 치료 전부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것들 잊으시면 돼요. 서연은 가방의 지퍼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이 한 번이면 어머니의 겨울이 덜 차가워질지도 몰랐다. 오늘 저녁의 전화도 더는 울리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 순간 회의실의 대리석 바닥이 떠올랐다. 만년필이 멈추던 장면, 그리고 자신이 바닥에서 속삭이던 그 한마디. 서연은 손을 걷었다.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고집 부리시면 더 잃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쥐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녹음은 이미 시작돼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 확실하게 부사장님께 전하세요. 서연이 말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 돈으로 제 입을 막을 순 없습니다. 남자가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죠. 얼마면 돼요? 서연은 시선을 들어 남자를 똑바로 봤다. 얼마가 아니라 누가 죄를 뒤집어 썼는지 그걸 바꿔야 합니다.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카페의 음악이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그러다 그는 가방을 다시 끌어당겼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사장님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서연은 그가 나가는 걸 보며 손가락이 떨리는 걸 감췄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떴다. 김재욱 회장 집무실은 언제나 정돈돼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방 안의 공기가 흐트러져 있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한참 같은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회의 자료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자료 위에서 잠깐 멈췄다. 눈이 초점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관찰했다. 그가 말끝을 놓치는 순간이 늘었다. 날짜를 착각하고 사람 이름을 헷갈리고 같은 질문을 두 번 했다.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변화가 너무 빨랐다. 회장이 작은 약병을 꺼내 약을 삼켰다. 최 비서는 물컵을 건넸다. 회장의 손이 컵 가장자리를 살짝 비틀었다. 물이 흔들렸다. 서연은 약병 라벨을 보았다. 글자 크기, 색, 그리고 날짜. 이상하게도 며칠 전 봤던 것과 달랐다. 바뀐 건가? 서연은 숨을 삼켰다. 지금 이 방에서 의심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바깥으로 던져질 수 있다.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 회장이 의자에 앉았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듯했다. 최 비서, 방금 뭐라고 했지? 최 비서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대답했지만 회장은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결정했다. 말로는 못한다. 손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잠깐 밖으로 나갔을 때 서연은 약병이 놓인 책상 서랍을 조심히 열었다. 손끝이 떨렸다. 서랍이 삐걱 소리를 낼까봐 그녀는 천천히 밀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멈췄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발소리는 가까워졌다가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 서연은 그 틈에 약 하나를 꺼냈다. 손바닥 위의 작은 알약은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서웠다. 그녀는 그것을 종이로 감싸고 소매 안쪽 깊숙이 숨겼다. 서랍을 닫는 순간 최 비서가 들어왔다.
윤서연 씨. 서연은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네, 자료 정리했습니다. 최 비서는 잠깐 서연의 손을 보았다. 서연은 양손을 자연스럽게 포개 보였다. 감춘 소매가 흔들리지 않게 호흡까지 조절했다.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서연은 그가 완전히 나간 뒤에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 없는 전화였다. 받기도 전에 화면에 문장이 떴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대가가 크다. 병원 복도는 따뜻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는 어머니 병실 앞에서 잠깐 멈췄다. 문을 열기 전에 얼굴을 다듬었다. 힘든 표정을 보이면 어머니가 더 아파진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얇게 웃었다. 왔니? 서연은 손을 잡아주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은 담요를 한 번 더 끌어올리고 물을 조금 마시게 했다. 그 단순한 동작들이 그녀에게는 전쟁 같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숨구멍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몸이 굳었다. 김재욱 회장이었다.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특유의 자세는 숨길 수 없었다. 최 비서도 없었다. 혼자였다. 회장님, 서연이 낮게 말했다. 여긴 외마이너스 회장은 손짓으로 말을 막았다. 사람들 눈을 피했다. 그는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값비싼 장식도 과한 서비스도 없는 작은 공간, 그리고 그 가운데 누워있는 어머니. 회장의 시선이 어머니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주 잠깐 오래된 기억이 얼굴 위로 지나갔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누구신지. 회장은 목소리를 고르며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연이 답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윤. 그 이름을 듣자 회장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윤정화.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그럴 리가. 서연은 회장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다. 회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다. 회장은 서연을 바라봤다. 내 아버지, 이름이 뭐지? 서연의 목이 꽉 조여왔다. 윤, 태성입니다. 회장은 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다시 갔다. 병실의 가난한 공기, 서연이 끓여온 듯한 담담한 죽, 다른 손.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이 회사를 털고 도망쳤다고 들었다. 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게 아니라면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창밖을 보았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낮았다. 기록을 다시 보겠다. 회장이 말했다. 공식 기록이 맞는지. 서연은 그 말이 사과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아직은 의심의 단계였다. 하지만 그 의심은 벽에 생긴 작은 금이었다. 회장이 문을 나서기 직전 서연에게 낮게 말했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 눈을 가리고 있었다. 서연의 손이 주머니 속 싸구려 펜을 꽉 쥐었다. 그 말이 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모니터 화면이 소란스러웠다. 사내 게시판 상단에 굵은 글씨가 떠 있었다. 회장 곁에 신입, 자격 논란. 서연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클릭하지 않아도 내용이 보였다. 파산자의 딸, 학력 중단, 검증되지 않은 인물. 누군가가 문장을 정교하게 다듬어
사람들의 혀끝에 올려놓은 글이었다. 옆자리 직원이 서연을 힐끗 보고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다른 쪽에서는 낮은 웃음이 났다. 누군가가 일부러 크게 말했다. 요즘은 누구나 올라오네. 서연은 모니터를 껐다. 켜져 있는 화면보다 꺼진 화면이 더 안전해 보였다. 하지만 안전은 없었다. 점심 무렵 서연의 책상 위에 종이컵이 하나 놓였다. 내용물이 거의 남지 않은 컵이었다. 누군가가 실수인 척 두고 간 것이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컵을 들고 휴게실로 가져갔다. 바닥에 흘린 자국을 닦으며 손가락에 힘을 줬다. 돌아오자 이번엔 서랍이 열려 있었다. 노트가 뒤집혀 있었다. 싸구려 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서연은 펜을 주었다. 주어서 주머니에 넣는 그 짧은 동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다짐 같았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자료를 열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종이보다 더 날카로웠다. 오후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두 직원이 서연 옆을 지나며 작게 말했다. 그 집안이 원래 그렇대.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그 말이 그녀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였다. 결국 서연은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숨이 가빠졌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계단 참에 기대어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나가고 싶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더 무서웠다. 나가면 끝이라는 걸 아니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최비서였다. 그는 서연이 도망치려는 길을 조용히 막았다. 윤서연 씨.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뜨거웠다. 최비서는 길게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단단히 말했다. 지금 나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서연이 숨을 삼켰다.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야 합니다. 최비서가 말했다. 여기서 밀리면 윤 선생님의 이름도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발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복도로 나왔다. 자리에 돌아오자 새 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는 감사팀. 제목은 짧았다. 내일 오전 징계심의 출석 요청. 서연의 손에서 펜이 한번 미끄러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알았다. 민주는 소문으로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회사 옥상은 생각보다 높고 생각보다 차가웠다. 바람이 건물 모서리를 때리며 울었다. 윤서연은 난간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문 옆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손끝을 꽉 쥐었다. 주머니 속 싸구려 펜이 손바닥을 눌렀다. 그 압력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정말로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규칙을 아는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김재욱 회장이었다. 그는 경호원도 없이 코트를 여미며 옥상에 들어왔다. 회장은 바람을 맞으며 잠시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불쌍함이 없었다. 대신 묻는 눈이었다. 아주 오래 참아온 질문. 도망치려 했나? 회장이 물었다. 서연은 웃고 싶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저는 도망칠 곳도 없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질문을 던졌다. 내 아버지, 10년 전 기술을 훔쳤나?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한 번에 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작게가 아니라 단호하게. 아니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는 막으려 했어요. 누군가가 작물처럼 기술을 팔아넘기려는 걸요. 그런데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끝이었어요. 회장은 표정이 흔들렸다. 기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참아왔던 말을 뱉었다. 기록이요? 서연이 웃음도 아닌 숨을 흘렸다. 기록은 누가 쓰는 건데요? 누가 믿을만 하다고 정한 건데요?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조심해라. 그 말은 나를 향한 비난이다. 서연의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들이, 아니, 당신이 그때 잘못된 사람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파멸시켰어요. 잠깐, 옥상엔 바람 소리만 남았다. 침묵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김재욱은 서연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계산보다 무언가 더 무거운 것이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증명해라.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증명하면 내 아버지의 이름을 되돌려주겠다. 회장이 한마디씩 끊어 말했다. 하지만 증명하지 못하면 너는 무고가 된다. 감당할 수 있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감당할 수 있냐고? 그녀는 이미 감당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차원의 칼날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감당할게요. 회장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너는 도망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다음은 옥상이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민준이 이 대화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그날 밤 집으로 가지 않았다. 돌아가면 문 앞에 누가 있을지 몰랐다. 대신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물건들이 남아있는 곳. 먼지 냄새, 습기, 그리고 잊힌 시간의 냄새가 섞인 곳이었다. 그 창고 열쇠는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었다. 서연은 병실에서 잠깐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잠깐만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는 묻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쥐어줬다. 그 신뢰가 서연의 가슴을 더 무겁게 했다. 창고 문을 열자 어둠이 먼저 나왔다. 서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빛이 닿은 곳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서류, 사진, 낡은 책, 그리고 아버지의 다이어리. 서연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가죽 표지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그러나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그녀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바로 멈췄다. 중요한 페이지들이 찢겨나가 있었다. 억지로 뜯긴 흔적. 누군가 급하게 증거를 없앤 흔적. 서연의 목이 타들어갔다. 늦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다이어리를 펼치고 서랍에서 연필을 꺼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알려준 놀이가 떠올랐다. 종이 위에 남은 눌림 자국을 연필로 문질러 드러내는 방법.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찢겨나간 페이지의 뒤장을 꾹 눌렀다. 그리고 연필을 비스듬히 눕혀 천천히 문질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손이 계속 움직였다. 한 번, 두 번, 10번. 그러다 글자가 나타났다. 아주 흐릿하게. 하지만 분명히.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손이 멈췄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손전등 빛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김, 민, 준. 그 이름이 종이 위에서 떠올랐다. 서연은 믿을 수 없어 다시 문질렀다. 글자가 더 선명해졌다. 그 아래에는 날짜와 숫자와 짧은 문장, 모든 책임을. 서연의 입에서 숨이 빠져나왔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이 다이어리 위를 눌렀다. 마치 그 이름을 다시 지워버릴까봐. 그동안의 모든 장면이 뒤집혔다. 아버지의 추락은 우연이 아니었다. 기록에 적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적으로 만든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눈을 밟는 소리. 한 사람, 두 사람. 서연은 손전등을 끄고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짜 도둑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다음 날 밤, 서연은 태양그룹의 서버실 앞에 섰다. 낮에는 누구나 드나드는 복도였지만 밤의 복도는 공장처럼 차가웠다. CCTV 빨간불이 조용히 깜빡였다. 최 비서는 무전기 너머로 짧게 말했다. 5분.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 대신 카드키를 찍었다. 문이 열리기까지 2초. 그 2초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다. 서버실 안은 바람도 없는데 차가웠다. 기계들이 일정한 소리로 숨쉬고 있었다. 서연은 준비해둔 USB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금 흐름 자료를 찾았다. 다이어리의 이름이 사실이라면 돈은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서연은 화면을 빠르게 넘겼다. 계열사, 해외 법인, 컨설팅 비용, 자문료, 그리고 이상하게 반복되는 한 회사. 이거다. 서연은 파일을 선택하고 복사 버튼을 눌렀다. 진행바가 천천히 차올랐다. 40%, 60%, 80%. 그 순간 경보가 울렸다. B-B-B. 서연의 손이 얼어붙었다. 화면에 빨간 문장이 떠올랐다. 비인가 접근 감지.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쏟아졌다. 여러 사람. 무겁고 빠른 발소리. 민준의 보안팀이었다. 서연은 USB를 뽑으며 숨을 들이켰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출구로 뛰면 잡힌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전송부터 해야 했다. 서연은 손가락을 번개처럼 움직였다. 클라우드 전송, 파일 첨부, 전송 시작. 문이 덜컥거렸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전송바가 30%에서 멈춘 듯 느리게 움직였다. 빨리, 빨리. 서연은 마지막 순간 전송 대상을 최 비서의 보안 계정으로 바꿨다. 그리고 강제로 우선 전송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보안 팀장이 들어오며 소리쳤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서연은 모니터를 끄지도 못했다. 대신 몸을 돌려 서버렉 사이로 뛰었다. 좁은 통로. 숨을 들이마실 틈도 없었다. 뒤에서 손이 뻗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 비서의 짧은 메시지였다. 받았다. 서연은 거의 잡히기 1초 전 USB를 주머니에 넣고 손을 들었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 길을 잃었어요. 거짓말은 얇았다.
하지만 시간은 벌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보안 팀장의 무전기에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잡아. 절대 놓치지 마. 보안실 취조실은 밝았다. 너무 밝아서 사람의 표정이 숨을 곳이 없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손목은 묶이지 않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맞은편 벽에는 모니터가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검은 화면이 더 무서웠다. 문이 열렸다. 김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코트를 벗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 머물 생각이 없다는 듯 했다. 그 자신감이 서연의 등골을 차게 했다. 윤서연 씨,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 정도면 내가 똑똑한 건 인정해야겠네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흔들릴 것 같았다. 민준은 의자에 앉지 않고 모니터 옆에 섰다. 그리고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병원 복도였다. 서연이 아는 복도. 어머니 병실 쪽. 화면 속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목적이 분명했다. 서연의 숨이 멎었다. 민주는 아주 낮게 말했다. 저 사람들 내 어머니 쪽으로 가고 있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끌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취조실에서 크게 울렸다. 뭘 원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웃었다. 다이어리, 원본.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한 단어씩 박았다. 그리고 네가 전송한 것들 다. 서연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이어리 원본은 이미 숨겨두었지만 그 위치를 민준이 알게 되면 끝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이너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손가락이 펜을 찾듯 허공을 더듬었다. 주머니 속 싸구려 펜이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자신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본은 서연이 어렵게 말했다. 없어요. 찢겼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 속 흰 가운의 사람들이 병실 문 앞에 멈췄다. 문 손잡이에 손이 닿는 장면.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너 선택 잘해야 돼. 너는 증거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증거가 아니잖아. 서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면 약해진다. 울면 민주는 더 즐긴다. 어디?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디에 있는지 말하면 끝인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하면 병실은 조용할 거야. 서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글씨가 떠올랐다. 모든 책임을 윤태성에게. 그 문장을 지키려면 지금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다. 그녀는 결국 말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이어리의 위치. 민주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역시 그는 무전기에 짧게 말했다. 회수해.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고. 서연은 그 말에 온몸이 굳었다. 흔적을 남기지 말고. 그 말은 종이만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취조실 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급했고 가까웠다. 누군가가 민준의 계획에 끼어들려 하고 있었다. 김재욱 회장의 저택은 그날 밤 이상하게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평소와 같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마치 집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회장은 서재 소파에 앉아 있었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눈은 글자 위에 머물지 못했다. 최 비서는 물컵을 들고 와 조심스럽게 놓았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약병을 찾았다. 그 동작이 느렸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낮에 보았던 그 흐릿한 눈빛이 더 깊어져 있었다. 회장은 약을 삼켰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님? 최 비서가 다시 불렀다. 회장은 대답하려다 말끝이 끊겼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떠졌다. 그런데 초점이 맞지 않았다. 손이 물컵을 잡는 듯 하다가 공중을 더듬었다. 서연은 문턱에 서 있었다.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는 들어왔다. 발소리를 죽이고 테이블 위 약병을 봤다. 라벨의 인쇄가 어딘가 어색했다. 날짜가 지나치게 새 것 같았다. 그때 회장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최 비서가 즉시 가까이 갔다. 도구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회장의 자세를 바로잡고 연락을 했다. 구급차 호출. 지금. 서연은 그 순간 심장이 식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진행 중이었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계획.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다. 회장은 들것에 옮겨졌다. 도구들이 빠르게 준비됐다. 의료진의 손은 빠르고 익숙했다. 누군가 회장의 손가락에 센서를 끼웠다. 누군가는 얇은 관을 준비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몸이 굳었다. 사람의 생명이 기계 소리와 손동작으로 매달려 있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아주 차분했다.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기자에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걱정하는 조카의 얼굴처럼 정돈돼 있었다. 그는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묻고 곧바로 전화를 돌렸다. 긴급 이사회 소집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빠르고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님은 당분간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의사무 능력자 절차 바로 진행하죠. 서연은 멀리서 그 말을 들었다. 절차라는 말이 사람을 지우는데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다. 그때 최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통화 내용을 듣자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서연에게 아주 짧게 말했다. 윤서연 씨, 지금 보안실에서 당신을 넘기라고 합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은 하나였다. 민준이 이 기회에 그녀까지 정리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경찰 제복이 보였다. 서연은 다시 회사로 끌려왔다. 이번엔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니었다. 보안팀의 안내라는 이름의 앞속에서 엘리베이터가 아닌 직원용 복도를 지나 보안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얇아졌다. 취조실과 비슷한 형광등, 비슷한 의자, 비슷한 냉기. 서연은 창문 없는 공간이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알았다. 오늘 밤은 여기서 대기하세요. 보안 팀장이 말했다. 외부 연락은 금지입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봐야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샜다. 최 비서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 회장이 깨어날 가능성, 민준이 증거를 지울 속도. 시간은 서연 편이 아니었다. 몇 시간 뒤 복도는 조용해졌다. 야간 근무 교대가 지나가며 문을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정막. 서연은 의자에 앉은 채 눈을 뜨고 있었다.
잠들면 끝이다. 잠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그때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쓰레기 봉투 끄는 소리, 빗자루가 바닥을 쓸며내는 소리, 아주 익숙한 바닥의 소리였다. 누구, 거기, 서연이 낮게 말했다. 대답 대신 열쇠가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온몸이 굳었다. 누군가 들어오면 그건 민준의 사람이거나 마이너스 아니면 더 위험한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문이 열렸다. 거기엔 예상 밖의 얼굴이 있었다. 낮에 로비에서 마주쳤던 늙은 청소부 동료였다. 허리가 굽고 손등이 거칠던 그 사람. 그녀는 쓰레기 카트를 끌고 있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연을 보더니 놀라 입을 벌렸다. 어머나, 여기에 사람이 있었어? 그녀는 손을 허리에 얹었다. 나는 소리가 나길래 쓰레기통이 넘어졌나 했지.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풀릴 뻔했다. 아줌마, 서연이 간신히 말했다. 문을 어떻게? 청소부는 자랑하듯 마스터키를 흔들었다. 이런 데는 내가 더 잘 알아. 밤엔 다들 대충 잠그거든. 서연은 그 키가 마치 황금 열쇠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부에게 다가갔다. 아줌마, 저 나가야 해요. 청소부가 눈을 깜빡였다. 나가? 너 지금 잡혀 있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청소부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일에 끼어들면 자신도 잘릴 수 있다. 아니, 이 나이에 일자리를 잃으면 더는 갈 곳이 없다. 그런데 그녀는 서연의 손을 봤다. 테이프 자국이 남은 손가락, 얇은 손목, 그리고 서연의 눈, 겁먹었지만 꺾이지 않은 눈. 너, 어제 그 애지. 청소부가 중얼거렸다. 바닥에서, 그 큰 사람들 앞에서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청소부는 혀를 찼다. 에이, 몰라. 나도 늙었어. 겁나도. 더 겁나는 건 사람을 그냥 두는 거야. 그녀는 카트를 끌며 말했다. 따라와. 화물용 승강기. 거긴 CCTV 각이 죽어. 서연은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도 길게 못했다. 대신 청소부의 뒤를 따라 뛰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보안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병원 중환자실 앞은 새벽에도 밝았다. 전광판의 불빛, 간호사 스테이션의 모니터, 바퀴 달린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 윤서연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간호사처럼 보일 정도로 조용히 걸었다. 화물 승강기 탈출 이후 최 비서와 짧게 연락이 닿았다. 지금은 병원으로 와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를 이곳으로 끌어왔다. 중환자실 출입문은 보안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했다. 경호원이 없었다. 김민주는 승리를 확신하고 경계를 풀어버린 듯했다. 서연은 문이 닫히기 직전 틈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 김재욱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숨은 기계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서연은 가까이 다가가 약물 카트를 봤다. 약봉지 라벨이 낯설었다. 그녀는 어머니 병실에서 배운 습관대로 날짜와 용량을 눈으로 훑었다. 이건 아니야.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도구를 직접 다루진 않았다. 대신 간호 호출 버튼을 눌렀다. 아주 짧게. 그리고 카트의 약물 목록표를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복도에서 최 비서가 졸며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풀지도 못한 채 의자에 기대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다. 최 비서님. 최 비서가 눈을 뜨며 놀랐다. 윤서연 씨,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13번 항목에서 훔쳤던 알약을 감싸둔 종이였다. 최 비서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다. 그는 즉시 병원 외부 분석기관에 보낼 연락을 돌렸다. 그리고 몇 분 뒤 그의 휴대폰에 파일이 도착했다. 간이 성분 분석표였다. 최 비서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물었다. 확실한가요? 최 비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상 처방과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회장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성분이 섞여 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럼 민준이 마이너스 최 비서는 말을 끊었다. 네, 규모가 커요.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작은 변화가 있었다. 기계의 리듬이 잠깐 흔들렸고 회장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손이 잠깐 서연의 손등을 스쳤다. 회장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최 비서가 낮게 말했다. 윤서연 씨, 이제부터는 증거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2명 나타났다. 민준의 사람이었다. 그들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최 비서의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문을 닫는 순간 외부 소음이 끊겼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다. 서연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이어리 원본은 민준에게 넘어갔고 서버에서 전송한 파일은 가로채었다는 보고가 왔다. 남은 건 기억과 몇 장의 사진과 불완전한 분석표뿐. 우리는 지금. 서연이 말끝을 흐렸다. 아무것도 없어요. 최 비서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대답했다.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빈틈은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빈틈. 최 비서는 테이블 위에 문서 한 장을 올렸다. 프랑스 파트너와의 계약 요약본. 서연이 VIP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숫자 14조항. 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14조항. 맞습니다. 최 비서가 말했다. 원본 계약서는 아직 프랑스 파트너에게 있어요. 그들은 원문을 가지고 있고 민주는 그 조항이 함정인 걸 알고도 진행하려 했죠. 서연은 머릿속에서 장면을 연결했다. 민준의 통역사가 일부러 단어를 바꾸던 회의, 유혹의 가방, 약병의 변화, 그리고 긴급 이사회. 만약 이사회에서 서연이 말했다. 민준이 그 조항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최 비서는 단단히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민준이 알고도 추진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배임이고 고의입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이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찰도 움직이고 있고요. 최 비서는 잠깐 창밖을 봤다. 새벽의 하늘은 희미했다. 그는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서연이 숨을 삼켰다. 윤서연 씨가 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서연의 어깨가 굳었다. 최 비서는 이어 말했다. 청소부 유니폼, 출입 동선, 기술 통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의 길로 들어가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다. 머릿속에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리고 민준이 보여준 병실 화면. 그녀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협박에 휘둘릴까 두려웠다. 그때 최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경찰이. 최 비서가 낮게 말했다. 윤서연 씨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수배한다는군요. 서연의 심장이 한 번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펜을 꽉 쥐었다. 펜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제 정문은 끝입니다. 최 비서가 말했다. 아침 이사회 7시 30분.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연은 테이블 위 계약 요약본을 바라봤다. 단 하나의 숫자 14. 그리고 바로 그때 TV 뉴스 화면에서 앵커가 또렷하게 말했다. 수배자 윤서연 씨의 신원이. 서연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안전 가옥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이사회 당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낮았다. 눈이 올 듯 말 듯한 회색 공기 속에서 본사 앞은 이미 분주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줄을 섰고 검은 차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안전 가옥 TV에서는 서연의 얼굴이 반복해서 나왔다. 산업 스파이 혐의, 도주 중, 회장 측근. 서연은 화면을 끄지 못했다. 끄면 현실이 사라질까봐가 아니라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확인해야 해서였다. 최 비서는 외투를 입으며 말했다. 윤서연 씨, 지금부터는 한 걸음이 생존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가 무거웠다. 밖으로 나가면 잡힌다. 회사로 가면 더 위험하다. 병원에 가면 어머니가 표적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정말 있어요? 최 비서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병원 CCTV 캡처, 약물 분석표, 그리고 12번 항목의 녹음 파일, 백업 위치가 정리돼 있었다. 완전한 증거는 아니지만 이어붙이면 논리에 줄이 된다. 있습니다. 최 비서가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최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병원. 최 비서는 통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바뀌었다. 회장님이 의식을 찾으셨다고요? 서연의 숨이 멎었다. 정말요? 최 비서는 스피커를 켰다. 잠시 잡음이 들린 뒤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재욱 회장이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다. 윤서연.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서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회장님. 서연이 속삭였다. 회장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다리는 아직 말을 듣지 않는다. 짧은 침묵. 하지만 내 머리는 아직 남아있다. 서연은 대답하려다 울음이 올라오는 걸 삼켰다. 회장님, 이사회가. 회장이 낮게 말했다. 민준이 끝을 보려 한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회장은 이어 말했다. 내가 그날 서명했으면 다 끝났다. 너는 내 목숨을 건졌다. 그 말이 서연을 찔렀다. 당신이 우리 가족은 못 지켰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아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회장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윤서연, 내 다리가 되어다오. 숨을 한 번 고르고 더 낮게 내 목소리가 되어다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반지하의 새벽이 떠올랐다. 테이프로 감은 운동화, 맹물의 밥, 그리고 오늘이라는 협박. 오늘이 여기까지 왔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다시 칼날 위로 올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창밖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최 비서가 창문 커튼을 재빨리 닫았다. 시간이 없습니다. 최 비서가 말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끝입니다. 서연은 주머니 속 싸구려 펜을 쥐었다. 펜은 따뜻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펜으로 오늘의 결말을 써야 했다. 이사회가 열리는 아침, 태양그룹 주차장은 숨가쁜 정적 속에 움직이고 있었다. 차들은 줄지어 들어왔고 검은 우산들이 빠르게 걸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유리벽 밖에서 번쩍였다. 윤서연은 그 풍경을 멀리서 잠깐 바라봤다. 그녀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대신 다시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다. 회색 점퍼, 검은 바지, 그리고 모자, 가장 익숙한 위장복. 최 비서가 낮게 말했다. 정장 입은 여자를 찾을 겁니다. 청소부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쉬웠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TV 속 수배자 얼굴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한겨울 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쓰레기 카트를 잡았다. 바퀴가 덜컥거렸다.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그녀의 몸이 기억했다. 이 길은 원래 그녀가 보이지 않기 위해 다니던 길이었다. 주차장 입구에는 경찰이 서 있었다. 기자들 사이에 섞여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었다. 바퀴가 바닥의 작은 턱을 넘어갈 때 소리가 크게 났다. 경찰 한 명이 고개를 돌렸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대신 뒤쪽에서 지나가는 정장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의 눈은 위만 보고 있었다. 서연은 카트를 더 세게 밀었다. 어깨가 굳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안 요원이 서연을 막았다. 어디 가요? 서연은 순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최 비서의 말이 떠올랐다. 여긴 작은 실수도 먹잇감이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이사회장 뒤편 쓰레기 수거. 아침에 지시받았어요. 그녀는 미리 준비한 출입 리스트를 꺼냈다. 최 비서가 만들어준 업무 지시서였다. 도장까지 완벽했다. 보안 요원은 종이를 대충 훑었다. 그리고 짜증 섞인 손짓을 했다. 빨리 하고 나와요. 문이 열렸다. 서연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기술 통로 쪽 문이 열렸다. 좁고 어두운 복도, 전선과 배관이 지나가는 벽. 서연은 카트를 세우고 가방에서 작은 마이크와 케이블을 꺼냈다. 회장이 말했던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다. 내 목소리가 되어다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통로 끝에 이사회장 스피커와 연결된 분전함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사회장 안에서 박수 소리가 울렸다. 김민준의 연설이 시작된 것이다. 이사회장 안은 화려했지만 서연이 있는 기술 통로는 숨이 막힐 만큼 좁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분전함을 열었다. 손전등 불빛이 전선 위를 훑었다. 최 비서가 미리 표시해준 단자. 딱 한 번만 연결하면 된다. 한 번만 성공하면
목소리는 벽을 뚫는다. 이사회장 안에서는 김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매각은 필연입니다. 박수 소리.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박수는 늘 빠르다. 진실은 늘 늦다. 서연은 케이블을 연결했다. 작은 마이크를 셔츠 안쪽에 숨겼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마이크에 잡힐까봐 숨을 얕게 쉬었다. 최 비서가 무전으로 말했다. 지금입니다. 서연은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고장인가? 그 순간 이사회장 스피커에서 잡음이 한 번 튀었다.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민준 부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계약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회장 안이 술렁이는 소리가 통로 벽을 타고 들어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14조항의 정확한 번역본. 그녀는 또렷하게 읽었다. 단어 하나도 흘리지 않게 숨을 고르고 문장을 끊어가며 핵심 특허 권리의 이전은 자동 발효됩니다. 통로 끝에서 누군가 뭐야 하고 소리치는 게 들렸다. 보안팀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더 강한 무기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연결해 12번 항목에서 녹음한 카페 대화를 재생했다. 해외로 떠나 어머니 치료하고 다 잊고 살아. 얼마면 돼요? 얼마가 아니라 누가 죄를 뒤집어 썼는지. 이사회장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고함쳤다. 저게 무슨 소리야? 김민준의 목소리가 격하게 튀어나왔다. 소리 꺼. 당장. 저 여자 찾아. 서연은 손이 떨렸지만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다. 이 거래는 무능이 아닙니다. 알고도 추진한 고의입니다. 그 순간 기술 통로 문이 거칠게 열리려는 소리가 났다. 철문 손잡이가 덜컥거렸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끈 뒤 통로 안쪽으로 카트를 밀었다. 숨을 들이마셨다. 출구는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보안팀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보안팀장이 통로로 들어오려는 순간 이사회장 쪽에서 더 큰 소란이 터졌다. 누군가가 회장님이 오셨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외침은 파도처럼 번졌다. 서연은 그 말에 심장이 멎을 뻔했다. 정말 오신 거야? 보안팀장은 잠깐 멈칫했다. 그 짧은 틈에 서연은 카트를 밀고 반대편 출입문으로 몸을 던졌다. 문은 비상구로 연결돼 있었다. 최 비서가 알려준 길이었다. 그녀가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이사회장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박수인지 항의인지 모를 소음이 터졌다. 서연은 계단 참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이사회장 안쪽이 보였다. 휠체어를 탄 김재욱 회장이 들어오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최 비서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며 한 손으로 회장의 어깨를 받쳤다. 회장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서연 자신이 보였다. 아니, 청소부 점퍼를 벗어던진 그녀가 보였다. 흰 티셔츠 차림, 모자도 없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눈은 또렷했다. 서연은 잠깐 숨을 멈췄다. 이 장면을 상상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무서웠다. 저 안에는 돈과 권력과 기록이 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다.
김민준이 앞으로 나왔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턱이 굳어 있었다. 삼촌, 건강이 안 좋으시다더니 무리하십니다. 김재욱은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지팡이를 바닥에 한번 짚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회장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최 비서가 손으로 정확히 받쳐줬다. 회장은 힘겹게 일어섰다. 완전히 서진 못했지만 서려는 의지가 방안을 바꿨다. 민준아.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 낮음이 더 무서웠다. 너는 내 회사를 팔고 나를 지우려 했다. 김민준이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붙지 않았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클라우드에 남겨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고 14조항 번역본을 이사들 앞에 놓았다. 김재욱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늦은 후회와 뜻밖의 감사, 그리고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쓰레기 취급하던 아이가 너를 막았다. 그 문장이 떨어지자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서연은 민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보았다. 분노가 아니라 끝이 보이는 사람의 흔들림. 그리고 바로 그때 회의실 바깥 복도에서 경찰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경찰입니다 라고 외쳤다. 이 소란의 결말이 이제 법의 문턱까지 왔다. 경찰이 들어오려는 순간 김재욱 회장은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경호원이 아닌 회장의 권위가 사람을 멈췄다. 경찰은 잠깐 멈추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이사회장 문틈으로 기자들이 몸을 밀어넣고 있었다. 김재욱은 숨을 고른 뒤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 봉투를 올렸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었다. 오래된 종이의 색, 오래된 실수의 색. 10년 전 회장이 낮게 말했다. 나는 거짓말쟁이를 믿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김민준도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다. 회장은 봉투에서 문서를 꺼냈다. 윤태성, 윤서연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기록이었다. 회장은 그 이름을 천천히 제대로 불렀다. 윤태성 씨는 기술을 훔친 사람이 아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서류를 바라봤다. 그 이름이 이 공간에서 이렇게 발음되다니. 회장은 계속 말했다. 나는 그가 지키려 한 경고를 무시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 가족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사들의 얼굴이 흔들렸다. 어떤 이는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김재욱은 자신의 재킷 안쪽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개인 지분 관련 서류였다. 그가 손으로 서류를 펼치는 동작이 느렸지만 확실했다. 나는 윤 씨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회장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깊지 않은 각도였지만 그게 더 충격이었다. 태양그룹의 회장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내 개인 지분 일부를 보상으로 내놓겠다. 회사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서연은 그 순간 목이 꽉 막혔다. 돈을 받자가 아니었다. 이 사람이 자기 체면을 내놓는구나 라는 사실이 그녀를 흔들었다. 이곳에서 체면은 돈보다 비싼 화폐였다. 김민준이 비웃듯 말했다. 감동적인 연극이네요. 삼촌, 지금 이 사회. 김재욱은 민준을 똑바로 보았다. 연극이 아니다.
그는 서연을 한 번 바라보고 다시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만든 기록을 내가 오늘 찢는다. 그때 최 비서가 경찰에게 조용히 손짓했다. 경찰은 문서와 녹음 파일, 약물 분석표를 확인했다. 그리고 김민준 쪽으로 다가갔다. 김민준 씨,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민준이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사회장 안에는 더 이상 그를 지켜줄 벽이 없었다. 그가 믿던 권력의 바닥이 오늘 처음으로 미끄러졌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주머니 속 싸구려 펜을 만졌다. 펜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이 펜으로 버텨온 시간이 지금 증언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장실에서 사용하던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듣고 알았다. 이제 진짜 결말로 들어간다는 것을. 병원 VIP 병동은 조용했다. 조용함이 차갑지 않았다. 간호사의 발소리도 부드럽고 복도의 빛도 너무 밝지 않았다. 윤서연은 그 조용함이 아직 낯설었다. 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빛이 조금 좋아 보였다. 무엇보다 표정이 덜 불안해 보였다. 서연은 그걸 보자마자 가슴이 내려앉았다. 긴장이 빠져나가며 몸이 무거워졌다. 서연아, 어머니가 약하게 웃었다. 여긴 호텔 같구나. 서연은 웃으려다 울음이 섞인 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제 춥지 않게 해줄게요. 그 말이 마법처럼 모든 걸 지워주진 않았다. 서연은 알고 있었다. 반지하의 냉기, 전화벨의 공포, 사람들의 비웃음은 몸에 남는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견디는 법이 바뀐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다. 손끝이 예전보다 따뜻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풀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실안 안락의자에서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다. 추위 때문에 몸을 웅크리지 않아도 됐다. 그래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계속 소란스러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은 순간 몸을 일으켰다. 예전의 습관이 살아있었다. 또 독촉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떴다. 김재욱 회장.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단한 결정이 있었다. 윤서연. 서연은 대답 대신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회장은 말했다. 이제 쉴 생각 마라. 회사는 네가 필요하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저는 아직 너무 마이너스 너무 뭐. 회장이 낮게 물었다. 너는 바닥에서 내 목숨을 막았다. 내가 한 일은 보고서 한 장보다 무겁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회사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 유리벽과 대리석, 그리고 사람들의 눈.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곳은 자신을 짓밟던 곳이기도 했지만 진실이 울릴 수 있는 홀이기도 하다는 걸.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어머니는 잠든 듯 했지만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겨울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병실 문 아래로 그림자가 스쳤다. 누군가가 조용히 서 있었다가 사라졌다. 서연은 몸을 굳혔다. 끝난 게 아니야. 1년 후 태양그룹 본사 39층의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처럼 사람을 눌러앉히지 않았다. 유리병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의 광택 위에서 부드럽게 번졌다. 윤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발걸음을 늦췄다. 발끝이 대리석을 밟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처음 그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서가 다가와 낮게 말했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회장 집무실이라 불리던 방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상석에 놓여있던 거대한 의자는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고 테이블도 낮아져 있었다. 김재욱 회장은 창가가 아니라 일반석에 앉아 있었다. 최 비서와 마주보고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돌을 내려놓는 손이 예전보다 느렸지만 망설이진 않았다. 서연은 한 걸음 다가가 인사했다. 회장님. 최 비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바둑돌 소리만 남았다. 김재욱이 바둑판을 가리켰다. 여기 내 자리가 있다. 서연은 잠깐 멈췄다. 내 자리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었다. 그녀는 바둑판 앞에 앉지 않고 먼저 서류 가방을 열었다. 투명한 새 계약서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늘 건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국제협력계약. 조항은 모두 한글 영문 불문 세 가지로 동일하게 정렬했습니다. 숨은 문장 없고 작은 글씨로 장난친 부분도 없습니다. 김재욱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괜찮다고 말했겠지.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젠 괜찮다는 말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짧게 울렸다. 최 비서가 아닌 내부 시스템 알림이었다. 서연의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다. 익명 제보. 제목 침묵의 홀에서 또 하나의 속삭임.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한 줄을 읽는데도 심장이 반박자 늦게 뛰었다. 해외 자문료와 유령 법인이라는 단어가 보였다. 익숙한 냄새였다. 시스템은 바뀌어도 습관은 남는다. 김재욱이 서연의 눈을 봤다. 또 시작인가. 서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노트 옆에 계약서를 다시 정확히 놓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싸구려 펜을 꺼냈다. 예전엔 숨기던 펜이었다. 다른 그립, 벗겨진 은색 칠. 하지만 그 펜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맞았다. 서연은 펜촉을 종이에 대기 전 짧게 말했다. 시작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녀는 계약서에 또박또박 서명했다. 글자가 흔들리지 않았다. 김재욱이 아주 작게 웃었다. 서명이 아주 훌륭하군. 서연은 서류를 정리해 파일에 끼웠다. 그리고 익명 제보를 열어 저장하고 바로 조사 요청을 올렸다. 손이 빠르고 정확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다. 겨울이 끝난 듯 하늘이 맑았다.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길게 뻗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펜을 캡으로 닫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 펜은 이제 숨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는 도구였다.